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점검에서는 꼭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 양상이 지금 계속 격화가 되고 있죠. 지금 흐름을 일단 보자면 처음에 미국이 2,500억 달러의 물품에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600억 달러치의 물품에 25% 관세를 먹이는 이제 보복 조치에 나섰죠. 그리고 이 보복 조치가 일어나면서 이제 추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그 물품에 25% 관세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뭐 조만간 이번 달 말 아니면 6월 초에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인민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사실상 그 민간 주도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도록 유도를 해버렸죠. 근데 여기에는 뭐 대표적인 미국 제품인 아이폰 불매 운동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농산물 그 수입 금지를 검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엊그제죠. 트럼프가 결국 화웨이 통신장비 거래 제한에 서명을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70여 개의 계열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화웨이 통신장비 관련해서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바로 미국산 돼지고기 3,247톤을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을 주문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5억 달러치의 그 규모가 손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 미국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를 2년 만에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 매도를 뭐 계속 할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는 하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를 과도하게 매도를 했다가는 중국의 그 환율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불만을 표시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계속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저번 협상이 이제 미뤄졌잖아요. 미뤄졌는데 어떠한 약속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약속을 잡지를 않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말 G20까지는 한 2번 정도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고위급 협상이 한 번은 테이블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뭐 그때에서도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을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으로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침체가 오게 되면 민주당에게 유리하죠. 2020 대선 때.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의 분위기를 굉장히 은근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정치권 전체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북한 문제도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이건 이제 하나의 세트로 이제 움직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문제, 북한 문제, 이란 문제 다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2019년 올해 GDP 성장이 2.4에서 2.6%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에서는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2019년에 그 GDP 성장 전망치를 하반기에 가서는 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IMF에서도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그 KDI 보고서에서 2020년에 그 GDP 성장이 1% 후반대에서 2% 초중반을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전제 조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이 흐름 자체에서 그대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향후 10년간 1%대 성장이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모두 다 저성장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노동 생산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4차 산업, 결국 4차 산업이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고, 노동 생산성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줄여야 돼요. 그리고 4차 산업이 될수록 점점점 인간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점점 떨어지죠. 대부분 다 자동화, 그리고 AI가 이제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도 이제 대체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 성장 1%대 성장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성장으로 다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 피해는 이런 산업 구조에서 버티지 못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겠죠.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상황들 자체는 정치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사이클 후반대에 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댓글 보면은 정치적으로 엮어서 현 정부를 욕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댓글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보수 정권이 잡더라도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정책들은 뭐 정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랑 무관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그 주택 붐 일으켰던 거, 그게 지금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그것까지 다 욕먹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소모성 전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실 거예요. 현 정부의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여기서 다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싱크탱크의 문제이지 어떤 뭐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 사이클상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댓글들, 이런 거는 제가 웬만하면 다 지울게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폄하하는 수준 이하로 폄하하는 사람들은 다 차단을 할 겁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주택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출을 이제 과도하게 늘리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 경제입니다, 경제, 결국. 경제는 심리잖아요. 주택시장을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 어쨌든 그 기간은 주택시장이 이제 가격을 상승하면서 여기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 심리가 상대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염두하고 일으킨 겁니다. 단순히 주택의 그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떠넘기기 위해서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주시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현 정부의 그 정책들, 뭐 이런 것도 다 어쨌든 싱크탱크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을 최종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싱크탱크에 대한 문제이지 일정 뭐 대통령을 폄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서로 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제 채널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흐름은 전반적인 큰 사이클, 또 장기 사이클이랑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그 힘, 그리고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 점검을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미국 그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5월 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원달러 환율 흐름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S&P 선물시장이죠.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저점이 S&P 선물 기준으로 2789.5거든요. 여기를 이탈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탈하는 조건은 이 고점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것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좀 더 큰 차원의 조정 흐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흐름이 이렇게 3파동으로 끝날지, 또는 거대한 흐름상 큰 하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여기서 5파동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또 3파동 이후에 다시 이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사실상 2차 하락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미국 선물시장으로. 분봉상에서 보면은 이미 5파동 하락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1차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플랫으로 반등 2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3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시 4파 플랫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5파락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역시도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이런 식으로 3파동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원달러 환율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환율이 한 1160원, 이 라인, 여기 보이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추세대를 갭으로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크게 이제 다시 한번 이 추세대를 하나 그어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그어드렸을 때 이 상단이 1190원대다.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결국에 1190원대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랐는데, 지금 이 좀 더 커다란 이 추세대의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술적 저항이 한 3, 4일 정도 저항 역할을 하면서 부딪혔거든요. 이렇게 3일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술적 저항을 넘은 상태입니다. 물론 종가까지 봐야 되겠죠. 종가까지 봐야 되는데, 종가상 이것을 계속 돌파한 상태로 끝낸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있던 2016년 고점 있잖아요. 2016년 고점. 2016년 고점이 1245원 그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충 1200 초반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5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고, 이제 이것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큰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IMF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원달러 환율 2,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어졌던 두 번째 고점 1,700원 정도,
그 고점과 고점을 이어왔을 때 그 하락 추세가 대충 1250원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125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오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돌파할 때는 그 장기 추세, IMF 시절부터 내려왔던 초장기 추세까지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머리에 같이 넣어 두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추세대까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최고가가 1194.5원인데 1200원대까지 갈지 말지는 일단 다음 주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서 5월 말까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시기에 원달러 환율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동향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2020년 1월물 기준으로 금리 동결 그 확률이 32%였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20.8%로 떨어졌어요. 사실상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물을 좀 살펴볼게요. 12월물도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은 25%밖에 안 됩니다. 75%가 금리 인하예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10월물까지 내려오면은 10월물도 이제 50%가 되지 않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40%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연말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유력한 상태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이제 나서게 되면은 사실상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물금과 은의 분할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금선물 시장부터 볼게요. 일단 금선물 시장, 오늘은 HTS로 안 보고 investing.com 쪽에서 보겠습니다. investing.com 지금 이게 골드 차트거든요. 다 보여드리게 좀 화면을 조금 좁혀드릴게요. HTS에서는 그 장기 차트 이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서 investing.com을 좀 쓴 겁니다. 일단 지금의 금 파동을 보면은 2000년대부터 쭉 올라왔던 이 전체 큰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이클입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초입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도 이미 벗어났죠.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지금 그 상태 일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단기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는 깨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조정이 지금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추가로 고점을 올리지 못하면 조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 2008년 초죠. 2008년 초부터 양적 완화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이때 시장이 어떤 시장이죠? 디플레입니다. 경기 침체로 넘어가면서 모든 자산 시장에 디플레가 일어나는 시점. 이 시점에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하락은 물론이고 금과 은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디플레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단기적으로 디플레가 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2008년 말에 이제 시행할 것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상승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심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은 금과 은 시장에 디플레가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뭐 금과 은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디플레로 인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민첩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때 그 고점을 넘기러 갈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큰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금과 은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금과 은 시장에 디플레가 발생할 때 그러면 양적 완화 시점 전에 매수하면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다시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원화입니다. 원화로 보는 금 가격입니다. 원으로 봤을 때 이때 디플레 구간에는 뭐가 발생하죠? 이머징 마켓에서는 환율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금 가격에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달러 표기 금 가격은 이 고점 지금 2019년 초 이때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으로 표기한 금 가격을 보면은 2019년 고점을 넘긴 상태입니다. 오히려 달러 표기 금 가격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시기에 환율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금 가격은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분할로 조금씩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환율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겠지만 다른 문제도 포함이 되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특히 장기 사이클의 역사적 특징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 사이클이 큰 변곡이 생길 때는 뭐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정치적, 지정학적 변수들 항상 존재했습니다. 항상. 장기 사이클에서는. 장기 사이클의 변곡이 생길 때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변수가 항상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금과 은은 계속 분할로 야금야금씩 계속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만약 자신이 미래를 모두 예언할 수 있어서 100% 확률로 미리 예언을 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다면 적재적소에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꾸준히 분할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금과 은에 대해서 분할로 조금씩 준비하라는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던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파동 구조를 보면은 하락이 안 끝났습니다. 5개의 지금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점 바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분봉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1파가 이렇게 나오고 3파가 지금 연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1파가 굉장히 길게 내려오고 그리고 3파가 이렇게 5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하락 1파로 놓고 그리고
3파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점점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파동 구조를 보면은 바닥이 대체적으로 260 전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이렇게 내려올 때 5개의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내려올 때 1월의 저점, 1월 초에 이 저점을 깨고 만들 것인지 깨지 않고 만들 것인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단박에 깨고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2차 하락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 이후에 2차 하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이클, 그간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닷컴 버블이든지 뭐 그 모기지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던지 간에 결국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좀 틀리죠. 이번 사이클은 경제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이머징 마켓 시장, 그리고 이미 취약해진 유럽 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머징 마켓과 유럽 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반등도 굉장히 약합니다. 반등도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지금 2차 하락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미국 시장이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만큼은 좀 틀리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의 그런 경제적인 구조들,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타격을 받기 시작할 때는 이미 이머징 마켓과 유럽 시장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의 본격적인 하락과 더불어서 더 깊은 하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전체 사이클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왔던 하락에 대한 전체 조정, 뭐 이것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1차 하락, 그리고 2차 하락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깊고 날카롭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08년 때 만들어진 이 저점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충격이 전혀 틀립니다.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2차 하락이 발생이 되면 함부로 바닥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 연준의 그 QE 언급이 있을 때까지는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점검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서 좀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은 나타나면 바로바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유형의 댓글이 나오면 일단 삭제를 할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인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그 원론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할 텐데 더위 잘 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